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릭 워런이 말하는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질문이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을 톡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젊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가족 챙기랴 일하랴 하루가 금방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금 느긋해지고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하루가 조용해지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하나씩 다시 꺼내집니다. 앞으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이 나이에 목적이라는 게 있을까? 이 질문들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 못할 혼란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책, 릭 워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아주 쉽게 여러분 삶에 맞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릭 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5가지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목적이 있어? 이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잊고 지낸 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드럽게 깨워드리려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지, 이제 조금은 알겠다. 자, 그럼 이제 릭 워런이 말하는 삶의 5가지 목적,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삶의 목적 1.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가장 먼저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한 한 문장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지 않은 아이였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태어난 데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무엇을 이뤘는지보다는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1.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많고 많은 가능성 중에서 단 하나의 생명이 선택되어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정자수 수억 개 중 단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라 기적의 결과입니다. 릭 워런은 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올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또는 세상에 작은 선한 영향력을 남기기 위해, 혹은 특정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2. 부모는 통로일 뿐 생명의 근원은 다릅니다. 릭 워런이 했던 말 중에 시니어들이 특히 위로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뜻하지 않게 당신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다는 사실만큼은 계획이었다. 부모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부모의 의지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기엔 너무 이른 것도 아니고, 너무 늦은 것도 아니고,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
괜히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3. 나이가 들수록 목적은 더 분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야 무슨 계획도 있고 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하지만 릭 워런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진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돈, 일, 성공, 인정, 경쟁 이런 것들이 목적을 흐립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천천히 밀려나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습니다. 사람, 관계, 마음, 사랑, 평안, 나 자신. 이 남겨진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4.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이미 목적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들, 기쁜 일과 아픈 일, 성공과 실패, 가족에 대한 헌신과 희생, 이 모든 경험이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닙니다. 릭 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은 당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준비 과정이었다. 여러분이 겪은 수많은 일들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향을 잡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5.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 없어도 다 잘 살지.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고, 누군가에게는 버팀목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살아만 있어도 힘을 얻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감정을 배웁니다. 배우자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얻습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의 한마디에 하루를 버팁니다. 즉,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수십 명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입니다. 릭 워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의도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알겠다. 내 인생이 그냥 흘러온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그 자체가 의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가진 목적을 더 분명하게 꽃피울 시간입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말하는 두 번째 목적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1. 인생 후반부의 행복은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젊을 때는 성취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승진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지. 하지만 50대 후반부터는 여러분도 느끼시죠?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집보다 사람, 성공보다 마음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심리학 연구, 노년학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은 관계에서 나온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의 안부 한 통, 같이 걷는 사람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하루를 버틸 힘을 얻습니다. 2. 사랑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사랑을 해? 이제 체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해줄 것도 없는데. 하지만 릭 워런은 반대로 말합니다. 사랑은 가진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 큰 사랑이 됩니다.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배우자는 옆에 누워있는 그 따뜻함만으로 외로움이 덜해지며 자녀는 부모가 존재하기만 해도 마음의 중심이 잡힙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니?
라고 물어주는 것, 집에 들어오는 가족에게 왔어? 라고 말하는 것, 친구에게 몸은 좀 어때? 라고 안부를 묻는 것, 지나가는 이웃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3.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릭 워런은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원하고 살아가는 동안 사랑을 찾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남긴다. 실제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삶의 활기를 잃습니다. 몸은 멀쩡해도 마음이 병이 듭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의 본래 설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관계입니다. 4. 오래된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사람, 학교 친구, 동창, 동호회 등 사람이 많죠. 하지만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남는 관계는 손에 꼽습니다. 그렇다고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양이 아니라 질을 위해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따뜻한 관계입니다. 같이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같은 동네에서 인사만 주고받아도 편한 사람, 가족이지만 친구처럼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 충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5. 사랑은 줄수록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삶을 견디고 사랑하고 잃고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고 용서하고 또 사랑해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사랑을 더 깊고 섬세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사랑은 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건 없이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따뜻하게 하고 손주를 행복하게 하고 동네를 평안하게 합니다. 6. 사랑은 나누는 순간 목적이 됩니다. 릭 워런은 말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위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순간,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미소 하나, 전화 한 통, 밥 한 끼, 손주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아픈 친구에게 찾아가는 발걸음. 이런 평범한 일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목적입니다. 결론. 사랑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전하는 두 번째 인생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가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당신의 삶의 목적을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목적 3.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릭 워런은 말합니다. 사람은 평생 성장하도록 만들어졌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변화하며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면 비로소 늙는 것입니다. 1. 성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늘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젊을 때는 일 배우느라 바빴고 부모가 되고 나서는 아이 키우며 배웠고 사회에서 사람 만나며 인간관계를 배웠고 나이가 들면서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대,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내 마음을 더 단단히 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본능 때문입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합니다. 나는 이제 배울 게 없다라는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이제 다 살았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건강을 더 잘 관리하는 법이 없을까? 손주와 더 잘 지내는 방법은 뭘까? 내가 남은 인생을 더 재밌게 살 수 없을까? 이 질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내면이 지금도 성장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3. 성장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목표를 떠올립니다. 학위를 따거나 큰 기술을 배워야 하거나 엄청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릭 워런은 말합니다. 성장은 나를 조금 더 나답게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장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하루 20분 책 읽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 더 익히는 것, 새로운 요리 하나 시도해보기, 평소 안 가던 공원 코스 걸어보기, 감사일기 3줄 쓰기, 하루 한 번 스트레칭.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밝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새 이전보다 더 즐겁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4. 성장하는 사람은 마음이 젊어집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스스로 늙히지 않는 한 언제나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80세인데도 눈빛이 또렷하고 말씀하시는데 생기가 넘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매일 신문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나이를 더 천천히 먹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배움과 호기심이 뇌를 젊게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5. 성장하는 삶이 곧 존엄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존엄한 순간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을 알 만큼 알고 상처받을 만큼 받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만큼 살아오셔서 성장하는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무엇을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참게 되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성장입니다. 6. 성장은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선물입니다. 릭 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더 나은 내가 되라고, 더 행복한 내가 되라고. 종교를 떠나서 이 말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조금씩 더 나아지고 더 평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인생을 선물처럼 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며 어떤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구체적인 용기입니다. 결론. 나이가 들수록 성장은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말한 세 번째 삶의 목적,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 이 메시지는 60, 70 시니어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성장입니다. 작은 배움 하나, 작은 변화 하나, 작은 용기 하나. 이것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더 평안하게,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삶의 목적 4.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릭 워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나 정치인처럼 사람 앞에 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전체가 이미 사명을 향해 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 사명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도와줄 힘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릭 워런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사명은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모든 것들, 기쁨, 아픔, 상처, 실패, 성공, 누군가를 잃은 고통,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틴 시간, 이 모든 경험에 사명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겪은 일은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픈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아픔의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긴 세월 인내하며 살아온 사람은 혼란스러운 사람에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결국 사명은 내가 한번 지나온 길을 누군가가 덜 아프게 지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2.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누군가를 살립니다. 시니어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별거 없어. 남에게 들려줄 만한 건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야.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견딘 이야기,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한 경험, 부부 갈등 속에서도 가정을 지킨 이야기, 가족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용기, 병을 이겨낸 과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는 지나간 인생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길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3. 사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일을 떠올립니다. 아프리카 봉사, 해외 선교, 거대한 사회 활동. 하지만 릭 워런은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깊은 사명이다. 여러분의 사명은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자녀에게 지혜로운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 손주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외로운 이웃에게 미소 한번 건네는 것, 아픈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런 하루의 작은 행동들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4.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어도 다 잘 돌아가겠지.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중요한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조부모는 세상을 배우는 첫 번째 안전지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평온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수십 년의 인연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버티고 있습니다. 5. 사명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명보다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돈 벌어야 하고, 아이 키워야 하고, 직장에서 버텨야 하고, 미래 준비해야 하고.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모든 부담이 천천히 옅어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입니다. 바로 내가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릭 워런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명은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명확해진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 여러분의 역할은 더 깊어집니다. 6. 여러분이 하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세상을 크게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 하나를 살리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같은 시니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삶의 무게를 이겨낸 사람들, 경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손주에게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한마디 해주는 것,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내 탓 아니야라고 말해주는 것,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표현해주는 것, 이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결론. 당신에게는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릭 워런의 네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다.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자체가 사명을 실천해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그 사명을 더 따뜻하게, 더 지혜롭게 완성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삶의 목적 5. 우리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5번째 목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릭 워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위해 존재한다. 흔적이라는 것은 거창한 업적이나 기념비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두 인생의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1.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을 위해 밤새 일했던 날들, 어려운 형편에서도 웃음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시간들, 실수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려 노력했던 순간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어 마음을 썼던 날들,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남긴 인생의 발자국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성취만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흔적,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잊히지 않는 흔적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2. 누군가의 마음에 남긴 작은 행동이 영원한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남긴 흔적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어쩌면 이 세 가지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기억, 누군가에게 끝까지 함께해준 시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순간. 이런 것들은 그 사람 마음에서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친구는 여러분의 진심을 기억합니다. 이웃은 여러분의 미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은 상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흔적은 지금도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3. 흔적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 남기는 흔적은 의지와 열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남기는 흔적은 더 깊고 진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상처에서 나온 연민, 삶의 무게에서 얻은 인내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가 남기는 흔적은 젊은 세대가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깊이를 갖습니다. 한마디 조언이 인생을 바꾸고, 한마디 위로가 눈물을 멈추게 하고, 한마디 격려가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이 만든 흔적입니다. 4. 흔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이룬 게 없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흔적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 때 건넨 따뜻한 말, 가족을 위해 포기한 욕심, 나보다 약한 사람을 감싸준 행동, 억울해도 참고 버틴 인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 결정.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삶을 지탱해준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5. 여러분이 남긴 흔적은 이미 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의 삶에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인내는 자녀에게 어려움을 견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배려는 손주에게 사랑과 대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는 가족에게 사람을 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긴 흔적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인생 깊은 곳에 심겨 있고 그 흔적은 앞으로도 계속 자랍니다. 6. 흔적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사랑을 선택하는 것. 릭 워런은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사랑은 남는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건넨 한마디 친절, 오늘 보인 미소, 오늘 보인 배려, 오늘 보인 인내, 오늘 보인 따뜻한 선택,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흔적이 됩니다. 결론.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릭 워런이 말하는 마지막 목적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흔적은 이미 충분하고 이미 아름답고 이미 누군가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인생은 그 흔적을 더 따뜻하게, 더 고요하게, 더 깊은 방식으로 남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릭 워런이 말하는 삶의 5가지 목적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울림이 하나씩 생기지 않았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말 못할 상처도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했던 시간도 있었으며,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바로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릭 워런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마음에 그 목적을 조용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목적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기적이고 그 자체로 이유가 있습니다. 2.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랑은 남는 것이고 사랑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3. 우리는 평생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며 성장은 우리 삶을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4.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경험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5. 우리는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깊은 흔적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목적은 지금 이 나이에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바쁘고 정신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유가 생기고 인생을 천천히 바라볼 눈이 생기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깊이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작은 행동,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내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다운 목적 쪽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의미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꼭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퇴직하면
이제 좀 쉬자, 인생 좀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퇴직 후 1에서 2년 사이에 몸도 마음도 관계도 심지어 경제까지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사람들이 떠나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정체성, 역할, 리듬, 관계가 한 번에 사라지는 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출근 시간이 있었고, 점심 시간이 있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었고, 내가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은 은퇴가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정체성의 붕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누구는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는 반면 누구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딱 7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본인이 그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훨씬 평온하고 단단해지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피할 수 있다면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징 1. 갑자기 찾아온 완전한 자유가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린다. 퇴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회사 스트레스도 끝났고 하루 종일 내 시간이다.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직장 생활 30년 동안 내 시간을 내가 스스로 계획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누가 일정표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누가 나를 부르지도 않고 누가 나에게 역할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자유, 목적 상실, 무기력, 우울감, 이 순서대로 찾아옵니다. 대비책 1. 하루 루틴을 새로 만들기. 퇴직 후 잘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정한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 시간, 산책 또는 가벼운 운동, 아침 식사, 취미 학습, 점심 이후 가벼운 외출, 정리 휴식, 하루를 이렇게 구조화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하루의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비책 2. 목표 세계 설정. 목표는 크게 말고 작게,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하루 30분 걷기, 책 20쪽 읽기, 글 10줄 쓰기. 작은 루틴이 쌓이면 나도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이 생기고 이 감각이 퇴직 후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특징 2.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붕괴된다. 퇴직 후 가장 충격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동료와는 퇴직 후에도 자주 볼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퇴직하는 순간 그 관계는 대부분 자동 종료에 가깝습니다. 정말 친했던 몇 명만 남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 관계를 붙잡으려 하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대비책 1.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드는 것. 퇴직 후 인간관계는 재건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지 침묵이나 취미 동호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연결이 더 효과적입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과 짧은 대화, 산책길에서 매일 보던 분에게 인사, 시장에서 자주 가는 채소가게 사장님과 한두 마디. 이런 약한 연결이 퇴직 후의 외로움을 크게 줄입니다. 대비책 2.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기. 퇴직 후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에게 모든 정서적 기대를 걸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의존하면 갈등만 커지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가족은 의지처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공허함 외로움을 가족에게 그대로 던지기 시작하면 가정이 먼저 무너집니다. 퇴직 후 관계는 가족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볍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특징 3. 지출 구조는 그대로인데 수입 구조만 사라진다. 퇴직 후 갑자기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현역 시절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현역일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 자동이체가 계속 나가도 별 문제 없었죠. 하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이라는 충전이 사라진 채 지출이라는 배터리 소모만 계속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아직 괜찮아. 지금은 좀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5년 안에 노후 경제가 무너집니다. 대비책 1. 지출 15%만 줄이는 소프트 조정. 큰 절약이 아닙니다. 생활의 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동이체 항목 점검. 거의 쓰지 않는 구독 취소. 단기보험 중복 여부 확인. 월 30만 원만 줄여도 1년 360만 원 절약. 지출을 30% 줄이려 하면 실패합니다. 15% 조정이면 충분합니다. 대비책 2. 감정으로 소비하지 말고 계산으로 소비하기. 퇴직 후에는 이제 나도 좀 누리자라는 감정 소비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취약해지면 금방 위태로워집니다. 무엇을 사기 전에 딱 2가지만 확인하세요. 정말 필요한가? 1년 뒤에도 내가 만족할 소비인가? 이 2질문만 해도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대비책 3. 돈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불안 제거의 수단. 나이 들어서 돈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쓴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겨둘수록 평온해지는 자산이 됩니다. 특징 4. 건강을 과신하고 관리 시기를 놓친다. 퇴직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아직은 젊어. 몸은 자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 이후 건강은 버티기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고 혈압, 당뇨 수치가 빠르게 변합니다. 퇴직 후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건강 관리를 늦춥니다. 대비책 1.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업무 시간처럼 넣기. 매일 30분 걷기. 주 3회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5분.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체력을 만들고 체력이 멘탈을 지켜줍니다. 대비책 2. 정기검진을 발견 목적이 아니라 습관 교정 목적으로. 검진은 큰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습관, 음주 패턴, 수면 리듬, 스트레스 지수. 이 4가지를 조절해가면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몸을 만들면 퇴직 후 1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비책 3. 하루에 이 시간만 건강에 투자하라. 걷기, 스트레칭, 식사관리, 휴식. 이 4가지만 잘 챙기면 됩니다. 하루 이 시간을 건강에 쓰면 나머지 22시간이 편안해집니다. 퇴직 후 삶의 질은 80%가 건강 리듬에서 결정됩니다. 특징 5.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분노가 늘어난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불편해도 일이니까 하지, 회사니까 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절이 됐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나를 잡아주는 틀이 사라지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예전보다 훨씬 쉽게 불편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격이 왜 이래졌지? 나이 들어 성질만 늘었나? 이렇게 자책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것은 성격 변화가 아니라 환경 변화입니다. 직장이 주던 리듬, 역할, 인정, 스트레스 분산 구조가 사라지면
감정이 갈 곳을 잃고 안에서 뒤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분노가 늘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할 때 무너지는 것이죠. 대비책 1. 하루 한 개의 감정 통로를 만들어라. 감정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루틴을 하나 정해두세요. 20분 산책, 편의점 커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 책 10쪽 읽기, 마음 쓰는 글 5줄, 유튜브에서 명상 10분 듣기. 감정은 쌓이는 양보다 배출되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대비책 2. 가족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지 않기. 퇴직 후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서 짜증, 불만, 허무함을 그대로 배우자에게 던져버리는 것. 가족은 해결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처리 기능을 대신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족은 내 감정을 던지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걸 지금 배우자에게 바로 말할 필요가 있는가? 5초만 생각하면 대부분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대비책 3. 감정 리셋 루틴 만들기. 방 정리 10분. 따뜻한 물로 샤워.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창문 열고 바람 쐬기. 이런 짧은 리셋이 하루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특징 6. 배우자와의 거리 조절 실패. 너무 붙어 있어도 너무 떨어져 있어도 문제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입니다. 평생 각자 회사,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적당한 거리로 살다가 퇴직 후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서로의 생활 습관,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평생 함께 살아도 하루 종일 함께 사는 법은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대비책 1. 부부에게는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다. 사랑은 서로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질 때 무너집니다. 부부 사이의 이상적인 거리는 언제든 가까워질 수 있지만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입니다. 퇴직 후 잘 사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다는 것. 대비책 2. 하루 중 2에서 3시간은 따로 사는 시간 확보.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더라도 오후에는 따로 나가 산책하거나 각자의 취미를 하거나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따뜻한 대화가 생깁니다. 대비책 3. 같이 하는 취미 1개와 혼자 하는 취미 1개. 이 조합이 부부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요. 함께하는 취미에 주말 등산, 시장 구경, 저녁 산책, 동네 카페 탐방. 혼자 하는 취미에 독서, 그림, 공예, 운동, 글쓰기. 둘 다 있어야 서로의 개인성과 동반자성이 균형을 잡습니다. 대비책 4. 작은 일에도 감사 표현을 습관화. 퇴직 후 부부관계는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무너지고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 회복됩니다. 당신 덕분에 편했어. 고마워. 오늘 커피 맛있네. 이런 짧은 문장이 부부관계의 체온을 지킵니다. 특징 7. 나의 역할을 잃어버리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다. 퇴직 후 가장 큰 위기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역할의 상실입니다. 현역 시절엔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선생님, 대표님. 누구나 자신을 설명하는 직업적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는 순간 그 이름들이 몽땅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마음속 공허함이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나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하루가 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이런 질문이 찾아오면 심리적으로 한번 크게 흔들리고 이 흔들림이 쌓이면 퇴직 후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일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재감이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새로운 역할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대비책.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직함을 만드는 순간부터 회복된다. 여기서 말하는 직함은 회사에서의 직급이 아니라 삶에서의 새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손주에게 그림책 한 권씩 읽어주는 사람,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사람, 동네 아이들에게 과외를 해주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 작은 봉사를 하는 사람, 매일 1시간 공부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모두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생기는 순간 사람은 단단해지고 하루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비책 1.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이 질문을 종이에 써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예시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70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단 한 문장만 정해도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대비책 2. 새로운 역할 루틴 만들기. 역할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행동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 매일 30분 걷기. 건강을 지키는 사람. 하루 20쪽 독서. 배우는 사람. 주 1회 봉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아침마다 글 10줄. 생각을 기록하는 사람. 이런 작은 행동들이 퇴직 후 인생을 가장 안정감 있게 만듭니다. 대비책 3. 역할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잖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역할은 작을수록 좋고 가벼울수록 오래 갑니다. 역할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 역할을 할 때 마음이 단단해지는가? 그렇다면 그 역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겁니다. 종합 해결 전략. 퇴직 후 무너지는 이유는 7가지, 하지만 해결책은 한 가지다. 퇴직 후 무너지는 이유는 다양해 보이지만 사실 거의 모든 문제는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삶의 중심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축이 있으면 건강도 관계도 감정도 경제도 모두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 중심축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역할만 생기면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덜 요동치고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돈도 덜 새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퇴직 후의 성공은 거창한 계획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역할, 아주 작은 기억, 아주 작은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50, 60, 60, 70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단 하나입니다. 퇴직 후 인생은 준비한 만큼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누군가는 60대에 들어서 더 단단해지고 더 활기차고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고 누군가는 같은 나이인데도 하루하루가 무겁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 어떤 작은 루틴을 쌓느냐, 어떤 역할을 선택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퇴직 후에 무너지는 7가지 특징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7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루 리듬을 회복하고 가벼운 관계를 다시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하고 건강 리듬을 세우고 감정을 흘려보내고 배우자와 건강한 거리를 만들고 나만의 새 역할을 찾아가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평온하고 품위 있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퇴직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주도적인 챕터가 시작되는 첫 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내일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희망 있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